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미증시는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금리 기조의 성장주가 다시 주저앉은 가운데 네옴시티 테마가 이끌었고요. 2차 전지주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연준의 행보에 희비가 엇갈린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 봅니다. 사용관 차장의 오마주 먼저 만나볼까요? 네, 내년부터 미국에서 실적 말고 세액공제 혜택만 2,500억 이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죠. 하나솔루션입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겨울이 아닌 뜨거운 태양광이, 내리치에는 여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달력을 2달 남겨놓는데요. 내년 성장할 기업들 잘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마주 만나봅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어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 재개 소식을 언급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5% 이상 급락하면서 곡물 관련주 그리고 비료 관련주들이 많은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보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것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관련 회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모든 이슈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종목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또 다른 종목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이슈에 따른 차별화 모멘텀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정남 차장의 오마주 들어봅니다. 네, 오늘 저의 마무리 주식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요즘 건설사들 쪽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심이 쉽게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든든한 실적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가는 주식이 있다는 것을 마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움츠렸다가 마치 시장이 망할 것처럼 움츠렸다가 이제 조금씩 투자의 온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건설주에도 이런 종목도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의 온기가 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설주 가운데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종목들의 방향성을 따라가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인 이슈는 다시 살아난 금리 공포와 네카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무색해졌습니다. 11월 FOMC 회의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갔지만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기대어서 반등을 하던 성장주들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약세를 면치 못한 모습인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 1월 대비 시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올해 초만 해도 시총 3위였던 네이버가 지금 9위까지 순위가 밀려났고요. 카카오도 10위권 밖으로 내려가면서 현재 13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4% 넘게, 네이버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OMC 회의 후에 연준이 성명을 통해서 빠른 금리 인상이 경제에 타격을 줄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폭과 횟수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함정남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전 사실 10월 들어서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연준이 조금은 악세를 밟는 힘을 발을 좀 띨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연준이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파적으로 발언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을 매를 다 맞고 가야지 시장이 더 이후에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요. 자, 시장에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으니까 12월에도 자연 스텝이 아닐 거라는 단언, 그렇게 쉬운 생각은 하지 말아라는 스탠스의 이제 입장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속도 조절하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버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강강강으로 외쳤던 연준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은 좀 이렇게 조금은 좀 강한 스탠스의 어조를 보인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낫지 않을까. 일단 한번 맞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 하락파가 오더라도 이 직전, 지금까지는 5월, 7월, 8월에 보면은 이렇게 강한 스탠스 어조를 보일 때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단기 충격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로금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금리는 3.5%지만 기준금리는, 시장의 반영금리는 4.5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시장의 피로감과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상단을 딴다 하더라도 그것은 5%일 거야. 해서 뭐 4.5냐 5%냐 싸움에서 올라간다는 것의 피로감은 확실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앞으로 짚어가야 될,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은 꾸준히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그래도 연준이 뭐 5%가 정도가 맥스일 거라는 환경은 아직은 뭐 좀 ING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장에 또 한 번의 반전 트리거를 줄 수 있는 기대감은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악재로 해석했던 부분이든 뭐 호재로 해석했던 부분이든 그것이 한번 미국 시장에 좀 반전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피봇을 기대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기대한 것이 너무 조금 빨랐다, 다소 조금 성급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저점을 건강하게 다져갈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국내 증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후 들어서 빠르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예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기대를 하면서 반등을 했던 성장주는 타격이 지금 큰데,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네이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성장주의 단기 반등, 지금 뭐 낙폭과대 성장주를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반등이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차장님. 저요? 네. 글쎄, 아직은 그렇게 접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저항선을 막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것도 극복을 못하나라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어저께 제약주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가량 하락했었던 덩치 큰 놈들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저께 나스닥의 급락에 함께 오늘 쓸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조금 나스닥도 오늘 밤엔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분위기가 완화되어 간다면 나스닥도 틀림없이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나스닥보다 다우가 훨씬 세거든요. 그런데 나스닥도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될 때 이 종목들도 함께 거기에서 편승해서 좀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은 여기에 편입될 수 있는 모든 종목들은, 낙폭과대로 표현되는 종목들은 종목 개별적으로 진단하는 것과 시장의 분위기에서 낙폭과대가 올라가는 것과를 좀 구분지어서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성장주의 추세에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사실 무엇보다도 성장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쉽게도 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최근에 주가의 약세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의 경우도 이미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영업이익률 성장세가 채 10%가 되지 않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그래도 성장률이 좀 높게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지금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카카오도 시총이 22조가 넘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이미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좀 반영이 돼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의 또 성장 섹터라고 하면은 게임도 들 수가 있겠는데, 대표 종목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8,200억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주가 100만 원을 넘겼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이 네이버 이런 쪽 그리고 뭐 게임 쪽 퍼가 업종 평균 퍼가 뭐 25배, 30배 이렇게 계속해서 좀 크게 좀 부여를 해왔는데 이렇게 뭐 이익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거 같은 그러한 고퍼를 좀 부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조금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도 크게 좀 좋지가 못한데 역시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부재들, 최근 이익이 꺾이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는 측면들이 비단 뭐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뭐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금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된 이유도 있지만 이에 더해서 사실 실적도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더욱더 좀 실망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 부문 내에서 게임 사업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고 플랫폼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 화재 보상 반영 등 이 4분기 전망도 밝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장님? 예, 뭐 매출이 1조 8,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역시 그래도 7% 정도, 물론 뭐 성장이 크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온 반면에 영업이익이 1,500억대가 나왔죠. 그리고 컨센서스가 1,700억이었으니까 좀 많이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뭐 성장주라는 이름에 좀 걸맞지 않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화재 이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실망감이 좀 더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톡비즈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매출은 좀 증가 27% 성장을 해서 뭐 카카오다운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게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좀 콘텐츠 쪽의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역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된 보상이 4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뭐 4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뭐 플러스 알파로 더 늘어날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화재 관련 당시에 카카오톡 이용자가 200만 이상 이탈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런 또 이미지 훼손 부분들까지 좀 더해진다면은 4분기 실적도 그다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그런 주가 흐름을 오늘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오는 7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네이버도 좀 부진한 성적표를 저희가 각오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카카오와 네이버가 함께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은 뭐 쇼크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뭐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증권사 컨센이 3천억이 조금 넘는데 거기엔 좀 못 미칠 거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야 당연하겠죠.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침체를 유발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회사가 갖고 있는 검색이라든가 커머스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성장의 날개를 다룰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저는 핀테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전혀 젠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지금 전망치로서는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뭐 한 가지는 지금 실적이 좀 눈높이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더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어떤 투심에 대한 악영향은 충분히 맞을 만큼 맞은 자리라서 실적은 실적대로 보실 때 주가의 대응은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네. 주가는 어쨌든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좀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네이버가 여기까지 빠졌던 데는 최근에 급락을 맞았던 게 포시마크 인수하면서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미국판 그 당근마켓인데 그걸 그 돈 주고 사는 거는 너무 오바다라고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악영향은 주가에 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현대차가 한전부지 삼성동 인수했었을 때 승자의 저주라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건설비 뽑았을걸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클라우드와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확장이 이제 사업이 넓혀지는 부분에서 미국의 플랫폼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제는 좀 기대할 바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물론 장기적인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서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에 이제 사우디 방문할 때 네이버 대표도 함께 간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거기서 뉴스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좀 이 자리, 이 투심에서 좀 빠르게 조금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내심 기대는 해보지만 그 이슈를 주가에 막연하게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좀 과잉의 좀 오버액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트리거를 찾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사우디 쪽에서 뭔가 해법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포시마크로 인한 글로벌 사업 확장은 사실 조금 멀리 봐야 하는 그 모멘텀이고 이제 네옴시티에서 과연 어떤 좀 액션을 보여줄지 이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께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저희가 실마리 어디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무엇보다 좀 실적 성장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광고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특히 이 검색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일단 비용을 줄이더라도 가장 늦게 줄이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검색을 해서 구매하는 그런 구매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 분야는 꾸준히 좀 높은데 현재 국내 시장의 검색 광고는 네이버가 62%를 차지하고 있고 구글이 28% 그리고 다음이 4%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련 분야에서는 네이버가 그래도 더 유리한 위치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그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그러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익 성장을 조금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우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카카오페이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긴 했지만 별도 영업이익은 3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좀 급등세를 연출했던 두 종목도 오늘은 조금 밀렸는데 카카오페이는 보호예수 물량 이슈로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수급 측면에서 저희가 경계해야 할 점 어떤 게 있는지 향후 전망까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보호예수 해제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서 매도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소 그렇게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우리 사주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었죠. 근데 287만 주였으니까 지분이 2%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청약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공모가가 9만 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우리 사주가 많이 지금 팔려 나갔었고 당시 1인당 한 평균 4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3억이 넘는 자금을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반토막 이상 나 있고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해서 500억 가량을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주기도 했었는데 일단 사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은 지금 가격에 직원들이 또 내다 팔 이유도 사실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실적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2024년 정도가 돼야 이제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이제 광고 시장을 광고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모회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분야에서 그래도 연간 4천억 이상의 매출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역시 그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쪽 매출이 좀 기여가 된다면은 그래도 빠르면 내년에 순이익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서 어떤 확장성과 실적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카카오뱅크를 보면 3분기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다, 은행주다라는 것이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플랫폼다운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정남 차장께 들어볼까요? 뭐 공감합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실적이 은행 이자 수익이 2,46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죠. 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과 아무래도 1금융권을 이용하기보다는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현재 경기 상황을 좀 대변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뭐 신규 증권 계좌라든가 뭐 수수료 비용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답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뱅 이제 다른 은행과 다른 카카오뱅크만의 매력을 한다면 결국 플랫폼 수익일 텐데 그 부분이 이제 194억 원으로 찍게 됐는데 그럼 직전 분기 대비 한 9.9% 정도, 10%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니 좀 답답하다. 뭐 그래도 은행 수익이 좀 많이 좋아졌으니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결국 은행 얘기하려면 타은행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대응할 때 어떤 밸류에이션과 실적의 시나리오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철저하게 낙폭과대 종목으로서의 기술적 대응으로서는 뭐 단타 이상의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용을 찾자라고 한다면 아직은 답답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적인 상승에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피봇 기대감에 게임이나 바이오 이런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성장주 가운데서도 좀 실적이 찍히면서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나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워낙에 좀 뜨겁게 2차 전지 쪽에 관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에 가장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실적적으로는 못 미치지만 로봇 관련 산업도 사실 저는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역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 미국이 지금도 높은 고용률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도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섹터죠. 그래서 관련된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주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민망한 굴뚝주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 성장이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쪽도 있을 테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기도 한데 변압기 쪽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신재생 쪽도 올라가다 보면 변압기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익 성장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이런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쪽도 마찬가지로 이익 성장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오히려 저는 좀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뭐 워낙 요즘에 잘 가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을 대체하는 데다가 또 삼성의 뭐 M&A 같은 모멘텀도 있으니까 뭐 짚어주신 신재생과 변압기 그리고 방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정남 차장님은 어떤 섹터나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의미를 좀 바꿔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난 종목들 많잖아요.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이 중에 대표적인 게 게임 바이오 종목. 예를 들면 게임이면 펄어비스, 바이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컴투스, 자이언트스텝,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이죠.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군들의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내용이 뭐가 더 위에 있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걸로 구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반등을 줄 때 미국 시장에도 이런 종목이 나스닥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한꺼번에 쇼커버링 들어온다 이런 기대는 조금 쇼커버링이 그렇게 쉽게 홀딱홀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세를 바꿀 때 쇼커버링이 더 세게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거 이거를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
시간이 언제 우선순위가 언제 타이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을 지금 포기하실 영역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트레이딩이 좀 빠르면 다음 주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수급도 한꺼번에 성장주를 올려주지는 않겠지만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정난 차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굳이 여기를 이런 생각, 고점에서 대비 이렇게 빠진 거 아마 들어가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중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점에 사서 손실이 30%가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50%가 넘어가서 포기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손을 쓰셔야 되는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망연자실 손을 놔버리기에는 그럼 관리가 안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매수의 의미를 조금 더 세게 좀 부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50% 넘는 손실을 보고 있으면 내 계좌를 열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장세죠. 하지만 이럴 때 너무 손 놓고 있기보다는 50% 넘는 손실에서는 조금 더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성준 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저 역시도 뭐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고르라면 네이버가 그래도 더 유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런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는 그런 흐름까지는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회사가 바로 네이버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다. 이런 좀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물론 뭐 이미 주가가 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더 극명하게 더 떨어지는 움직임을 염려한다기보다도 일단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는 그런 권역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종목들의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과 전략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말 매크로에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의 차별화된 행보,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식장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상풍력 세계 1위 업체 모노파일 공급 소식이 전해진 두산 에너빌리티 보이고요. 약세장 속 위용을 뽐낸 2차 전지주죠. LG엔솔, 삼성 SDI, 이수화학과 미래나노텍 보입니다. 그 외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부각된 삼성엔지니어링, 셀트리온 그리고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3분기 견조한 실적 발표 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액이 이미 목표치의 80%를 넘어서면서 수주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내년 수주 목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래나노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래 첨단 소재 인수에 이어서 최근 한국 메탈실리콘 인수를 위한 실사에 돌입하며 양극재에 이어 음극재 기초 소재까지 사업 영역 확장을 준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 이번 주 들어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주가는 1%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삼성엔지니어링부터 사영관 차장님과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수주 2년치 이상의 일감을 미리 확보한 데다 내년 수주 목표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우상향 성장 사이클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도 잔고가 그만큼 쌓여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공매도가 좀 늘었어요. 그런데 공매도가 조만간 숏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만 260억 파는 가운데 외국인이 180억, 투신이 48억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5.7%대 장대 양봉이 출현된 상황이고요. 이 밸류에 대한 판단은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이 지점이 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숏이 혼재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글로벌의 인프라 투자 상황 그리고 이쪽에서 주로 할 수 있는 플랜트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슈도 좀 있었죠. 이제 빈쌀만, 방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잔고 얼마나 더 많은 발주들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 전략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매물대 일봉상에서 가장 두터운 25,000원을 정말로 강하게 수급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런 식의 장대양봉이 이 지점을 뚫었고요. 거래량 보세요. 최근에 보지 못했던 거래량, 거의 3월 초에 나왔던 거래량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커버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2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항대를 28,000원으로 잡고 지지는 매물대 하단에 24,000원, 21선과 겹치는 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 네옴시티 그 단기적인 모멘텀도 좋지만 플랜트 수주 잔고들 잘 확인하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 뭐 하루 만에 8만 건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라고 조금 보시는 거죠?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28,000원 저항대까지 더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공매도 세력도 버티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래 나노텍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정말 거침이 없는데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한 후 잘 유지하면서 마감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거침없는 상승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거 지금 오늘도 뭐 상한가 가면서 또 신고가 전에 걸렸었던 18,000원 지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근거는 있는 상승입니다. 이게 원래는 본업이 이제 LCD 광학 터치용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삼성 쪽에 요즘에 QLED TV라고 나오죠. 퀀텀인데 그쪽과 관련된 TV 쪽 매출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변혁의 시기가 도래가 된 거죠. 지금 표로 아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전기차 때문이겠죠. 그리고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의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1년 8월만 하더라도 한 100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수치가 500 이상으로 5배 정도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안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중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런 금속 광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중국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기간에 다변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다들 이런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고 정제해서 공급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8월에 중국에 폭염이 있었습니다. 전력 제한하고 정전 사태가 발생이 돼서 리튬 생산에 차질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공룡들은 지금 빨리빨리 차를 만들어서 테슬라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자회사예요. 이제 미래 나노 신소재라고 있는데 이쪽이 2030년도에 리튬 수요를 2020년 대비해서 6배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많이 10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2차 전지 양극재 소장에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발생된 일회성 비용이 있으면서 이익 구조에 단편적인 좀 훼손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본업을 뛰어넘는 자회사들의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그리고 리튬 관련된 사업들이 향후에는 이런 사업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이런 쪽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소재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그만큼 받는 거고 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싶은 업체들이 양극재라던가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뜻 나서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리튬 쪽을 확보하고 나서 미래 나노텍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이미 가시화가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가 전망은 중기 이상으로 밝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본업 필름 쪽 말고도 리튬 가격 상승세도 도와주고 있고 또 자회사들의 매출 성장에 기대를 걸만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년 새 4배 이상 주가가 급등해서 네. 다소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보유자와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나눠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일단은 신규 매수자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상한가를 봤을 때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 고점에서 260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지분을 늘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이 다 외국인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외국인은 전망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장기적으로 밝게 보고 있다라는 근거가 수급으로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랠리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이긴 해요. 하지만 미래 전망을 중장기적으로 밝게 보고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지선을 글쎄요 한 11선에서 35일선 정도가 지금 겹쳐 있는 15,000원대 이 정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15,000원대 지지를 확인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셨습니다. 네, 저희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미래 나노텍 점검해봤는데요. 수급 동향과 성장 추이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일을 여는 유망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사영환 차장이 두산퓨얼셀, 김성준 부장이 삼양식품, 그리고 함정남 차장이 동아지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함정남 차장께서 가지고 오신 동아지질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 마음이 좀 무겁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주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쪽 분들과 통화를 좀 했었을 때 느낌이 네.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50억 채권 체험 펀드 발행했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터지진 않게끔 하려고 막으려고 그래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흉흉한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권설 얘기도 루머가 맞아요. 돌았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지금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실적 발표하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도 매수에 하라는 의미보다는 좀 관심의 영역을 시야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를 하는 마음으로 중소형 건설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안에는 일단은 지난달에 동아지질이 현대건설과 함께 필리핀의 철도 계약을 땄었거든요. 규모가 적지 않아요. 다 합치면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만큼 지난달은 이쪽 투심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망하느냐 마느냐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대건설의 분위기가 좋은 건설주들, 대형주들의 건설익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함께 편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건설도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국내 건설이.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국토개발 계획들 그다음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GTX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확장한다, 시행한다. 그다음에 강변도로 지화하는 것들도 민간 투자 지금 추진한다. 찾아볼 것이다. 어떻게 할다.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한다. 이런 것들 뉴스가
무궁무진한데 주가에는 하나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죠. 그게 반영될 시점이 아니죠. 망하냐 마느냐 존폐위기인데. 그런데 이 어둠이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확정지을 수 없겠지만 이것이 서서히 좀 글로벌 시장이 다 조금 막아나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좀 투심의 온기가 좀 확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동아지질이 망할 정도면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정성 면에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봤던 게 사실 동아지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현대건설이 주가가 좋을 때 함께 좀 바라볼 수 있는 중소형 주단에서 이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좀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서서히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네. 조금 관심을 보고 있거든요. 아예 바닥에 있어요, 그 종목들은. 근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내 포트 한 켠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다른 중소형주들은 시총이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종목 피킹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보자. 네옴시티가 끝나면 그쪽으로 좀 수급의 관심이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좀 이렇게 좀 대표에선 종목으로 동아지지로는 좀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만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 건설주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수 쪽에서도 뭐 GTX라던가 이런 수주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아지지를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수는 뭐 14,000원 이하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매수 가격이랑 목표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목표 가격은 1차 17,000원 제시해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들어갈 때 어디서 손절할 거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들, 낙폭과대 성장주들 데이트레이딩이 들어가든 물타기를 하든 물타기 하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끊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단기 손절 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 가격, 목표 가격은 그냥 쟤는 저렇게 보는구나로 참고하시되 지금 들어갔었을 때 어디서 잘라낼 거냐는 저는 13,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손절 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13,000원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 삼양식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마주를 통해서 밀 가격 급락 수혜주를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삼양식품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 가격이 어제는 5% 빠졌지만 지난 5월 달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한 중반 정도 지금 하락을 해 있는데 근데 이 또한 작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은 30%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과거보다는 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좀 비싸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심이 지난 8월에 가격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은 21일 날 9.7%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도나 오뚜기도 이번 달 가격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원달러 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 비중이 많다 보니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최근 들어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혜가 되기도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좀 변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해외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5월에 밀양의 신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설비는 기존에 있었던 생산 설비 절반, 그러니까 150% 정도의 생산 여력이 생긴 것인데 5월에 가동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달 기준으로 80%까지 가동률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이 회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70% 가동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 수출을 보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뭐 아시아권, 중동 이런 쪽으로 골고루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근 그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로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증가하는 몇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5개짜리 라면 봉지 그 번들로 파는 제품이 한 $8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격 인상을 했으니까 아마 더 올릴 것 같습니다.
$8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역시 해외 수출이 국내보다도 더 이 마진 폭은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계 1위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많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518억, 매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신공장 부분들까지 가세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3, 4분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1,000억을 넘기는 1,100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고, 퍼로 본다면 한 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종 평균보다도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삼양식품의 장점은 매크로 변수에 많이 매출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다소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을 좀 주봉으로 보니까 정배열을 지금 딱 만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저희가 전고점 부분까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하셨던 주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 물론 이 종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락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일시적으로 10만 원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도 같은 동종의 업체들보다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손절 라인을 10만 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10만 원 가면은 가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11만 원 정도 수준부터 차분히 한번 모아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짧게는 최근 고점이 12만 원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기준을 본다면 사실 이익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14만 원까지도 한번 목표를 하면서 꾸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관 차장님의 종목 두산 퓨얼셀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대표 기업으로 최근에 수소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두산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죠.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 7%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차장님이 주목하시는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소 쪽이죠. 수소를 이제 2차 전지와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쪽은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액체 수소의 고압 형태로 탱크 속에다가 놓고 저장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전기는 안 쓰면 금방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지금 전기는 전기차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전지, 수소 전지는 연료, 발전용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다른 분야임을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 비중 봤을 때는 연료전지 기자재가 7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이런 쪽에서 25%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어요. 21년 9월에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해외에 수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선도 기업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차 위주로 해서 부각을 받고 현대차에서도 일단은 승용차단에 대해서는 수소를 잠깐 밀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까 수소가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미래사업 설비 투자 여전히 꾸준하게 잘하고 있고요. 익산 공장에다가 인산 연료전지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레스 파워와 기술 제휴하면서 4월에 새만금 산업단지 쪽에 50메가와트 규모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의 신공장을 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분야지만 수소단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다각화 부문에서 모빌리티용 파워팩,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이 될 수 있다. 수소도 또 하나의 미래 트렌드 경제의 큰 한 축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에서 늘 수소가 조금 뒷단에 밀려 있는데 어쨌든 미래 성장 사업이라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11% 정도까지 올랐다가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열어둘까요? 글쎄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조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대한 높은 PER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하지만 굳이 좀 이제 매수선이라던가 지지선을 설정을 해보고자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차트가 이제 두산퓨얼셀의 월봉 차트예요. 그런데 상단은 딱 막히는 지점이 여기 보이시죠? 제가 미리 평행선을 그어놨습니다. 55,000원에서 6,000원이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었고요. 내려왔을 때에는 지금 글쎄 여기가 훼손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더 한 번 밀렸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6월부터는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7,000원대에서는 우리도 같이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 근데 이건 이제 전제가 있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딛고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 쪽으로 고 PER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는 전제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오늘은 함정남 차장의 동아지질, 김성준 부장의 삼양식품,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두산퓨얼셀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그리고 함정남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